자, 이번 시간 이제 고대의 경제편입니다. 84쪽이고요. 우리 학습 방법은요. 전근대사, 그러니까 이제 개항 이전까지 이때까지를 전근대사라고 하는데, 이 전근대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가 되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은 이제 정치편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이제 나무로 치자면 이제 뼈대죠. 뼈대가 이제 정치편이고, 가지치기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정치가 뼈대, 그리고 가지치기는 경제, 사회, 문화편. 요것이 이제 가지치기예요. 그러니까 뼈대를 모른다라고 하면 뭐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죠. 가지만 보고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OT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역사는 흐름이라고 했고, 이 흐름은 다 뭡니까? 정치예요. 경제, 사회만 가지고 흐름을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정치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흐름인데 정치를 공부를 안 했다. 그럼 빵꾸가 빵 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치기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는 이제 쫙 해서 쫙 멋있게 남아있는데, 이제 다른 고려나 이런 데 가면 뼈대가 없어. 몸통은 없고 가지만 있어요. 엄청 불안하죠.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뼈대라고 놓고, 그리고 가지치기 들어가는 것이 이제부터 경제사회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대의 경제편, 그리고 사회편, 그리고 문화편까지가 가지치기다라는 거죠.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정치하고 문화편만이라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것도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흐름만이라도 파악을 하자라는 거죠. 정치만 보고도 시험은 볼 수가 있습니다. 60점 이상은 나올 거예요. 정치만 봐도. 그래서 경제사회 문화편, 요것이 이제 융합됐을 때 1급 혹은 우리가 이제 중급 같은 경우는 이제 3급,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고급 시험이니까 1급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고대편은요, 누가 뭐래도 정치편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정치와 문화를 엮어서 융합해서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경제사회편은 우리가 정치편에서 조금씩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삼국의 경제생활, 삼국시대네요. 자, 기본경제가 있는데, 기본경제는 바로 보는 것처럼 수치체제, 수치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자, 말 그대로 수치예요. 걷는 거죠. 뭘 걷어요?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체제라고 하면 세금 걷는 법. 토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치체제. 자, 수치체제라고 하면 조세, 그리고 곡물, 공납, 특산품이죠. 그리고 역입니다. 이것이 그 조선시대까지 쫙 이어서 가게 되는 건데, 그 일반 백성들이 조세, 기본 이제 세금이죠. 땅에 대한 세금, 그렇죠. 전세,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공납. 특산품이에요. 그 지역의 특산품을 납부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세금이 역입니다. 역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군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군역, 국방의 의무죠. 군대 가는 것. 그리고 또 노역이에요. 노역이라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거죠. 막일을 시키는 거예요. 무일품으로, 그렇죠. 무임금으로 막일을 하게 되는 것, 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보통 양반들은 그 역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역이 면제돼요. 귀족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백성이 다 돈을 낸다. 노비는요, 돈 안 내죠. 왜요?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수치제도, 조세, 곡물 여기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민생 안정책이 있는데, 황무지 예간을 관장했다. 그렇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진대법이 있어요. 진대법은 춘대춘합제도로서 우리가 정치편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상으로 을파소를 국상으로 삼고 을파소가 건의한 이 진대법을 채택했던 것이 고구려. 그렇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상업에서 보면요. 양가로 2번에 상업. 그래서 중간쯤 보면 6세기 초 시장 감독관청이 설치되었으니 뭡니까? 동시전이죠. 동시전 누가? 지증왕이에요. 지증왕. 지증왕이 동시전을 설치했고, 요것은요, 우리 시험에서 선택지문으로 잘 나옵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좀 덜 나오는데, 우리 한국사 인증,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6세기 지증왕 때 동시전. 그래서 무역이 번성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자, 양가로 3번에 수공업인데, 초기에 노비들이 수공업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수공업이라는 것은 노비가 시작을 했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양민화되는 건데 보세요. 최초에는 노비. 그러니까 노비가 했기 때문에 이게 조선시대까지 갈 때도 수공업에 담당했다 그러면 천시 받은 거예요. 에이 천한 것들이 하는 것.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 어찌됐건 이제 됐고요. 2번 귀족과 농민의 경제생활인데 이거는 전 시간 통틀어가지고 정시대를 다 통틀어가지고 똑같아요. 귀족은 잘 살았고요. 농민은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족은 볼 거 없고 양거래 2번에 농민을 한번 보자. 9번 자영농 소작농이에요. 자영농은 자작농이라고도 하고 내 그 농경지, 내 땅을 농사를 짓는 것. 그렇죠? 소작농은 뭡니까?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있는 땅, 지주, 그렇죠? 지주에 속해서 내가 대신 농사를 지어드릴게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지주에게는 그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생산물의 보통 2분의 1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50%. 그죠? 자, 동그라미 2번 농업기술 빌린 땅에 대한 대가였죠. 농업기술 휴경농법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한번 졌어요. 그러면 땅이 그 비옥해져야 되는데 이때는 그 거름을 주는 법, 시비법이라고 하는데 거름 주는 법이 그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썩혀야 돼. 그러니까 썩히는 땅, 휴경농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농사 짓고 조금 썩혔다가 또 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수확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백성들이 힘들었다 이런 거죠. 철제농기구. 그래서 철제농기구도 보편화 6세기에 우경이 확대됐으니 또 지증왕 때 우경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 최고의 역사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남겨있는 것 우경. 자, 됐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의무 뭐 됐고요. 그래서 고구려와 귀족의 평민 사료해 보시면 거기서 보면 이제 그 나라는 3만 호인데 그중 대가는 귀족을 얘기해요. 밭갈이 하지 않고 먹는 자가 10,000명이나 되고 하호 농사 짓는 사람인데요. 그 아래 보면 대가에게 공급하였다. 그렇죠? 그 아래 보면 두 번째 사료에 위략. 대가들은 밭갈이를 하지 않고 하호들은 부세를 바치면서 노비하고 같다. 그러니까 거의 뭐 노비처럼 했다. 평민하고 노비하고 뭐 비슷하다라는 거죠. 양이 평민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편하게. 자, 그럼 봅시다. 2번에 남북국 시대예요. 이제 남북국 시대로 갑니다. 남북국이라고 하면 통일신라와 발해지요. 자, 통일신라 양거로 1번의 토지제도의 변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문왕 때 어떤 거? 노급 폐지죠. 그리고 관료전을 지급했으니 뭡니까? 왕권 강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덕왕 때 백성에게 지급한 토지가 뭐였죠? 정전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거. 고려시대 민전. 고려시대는 민전이다. 경덕왕 때요. 노급이 부활됐죠. 그러니까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됐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왕권이 약화되었다라는 거지. 요때 왕권이 강했고요. 이때는 이제 점차적으로 약해집니다. 경덕왕 이후에 신라 하대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신라 민정문서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또 잘 나오죠. 민정문서 혹은 신라 장적 민정문서라고도 하는 것인데 이게 1930년대 일본에서 발견이 돼요. 일본에서 문서가 하나 발견되는데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 그래서 정창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절에서 발견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거겠거니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뭐예요? 이게 우리 통일신라 때 오소경이 있잖아요. 오소경, 서원경. 오소경 중에 하나인 서원경의 기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발견이 됐구나. 그래서 서원경 중에 여기에서 4개촌의 기록, 4개 마을의 기록이 담겨 있는데 재산 목록이 싹 다 적혀 있었다라는 거죠. 야,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발견됐으니까 일본 거겠거니. 그래서 이제 했는데 통일신라 문서였다. 그렇다면 통일신라 문서인데 누가 작성을 했을까? 촌주가 작성을 합니다. 이 촌주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토착 세력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파견되었다 X에 파견되지 않고 지방에 있었던 촌주가요. 매년 조사를 해서 3년마다
3년마다 작성을 합니다. 요것이 이 신라장적 민정문서인데 그렇다면 왜 촌주가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놨을까? 재산 목록을 그렇죠? 뭐예요? 국가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의 근거 자료로 사용했던 것이지요. 그렇죠? 이것이 신라장적 민정문서입니다. 그래서 신라장적 민정문서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양가로 2번 신라 민정문서. 발견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서원경은 지금의 어딥니까? 청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지도에서 청주 체크해놓고 가라고 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풀어봐라. 이런 거 그러면 가 이렇게 지도해놓고 가나다라 막 나오겠죠. 그럼 가 청주인데 서원경에 대한 내용. 그래서 민정문서가 발견되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일본. 그리고 민정문서에 내용이 담겨 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청주입니다. 자, 작성 지역 촌주가 매년 조사해서 3년마다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중앙에서 파견된 거 아니다라는 거죠.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막 그 토지, 인구수, 막 소, 말의 수 해가지고 재산의 기록 모든 게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목적 뭡니까? 세금 징수의 근거 자료로 쓰였던 것이 민정문서. 자, 그래서 민정문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또 아래에서 그 세 번째 줄, 처음부터 갑시다. 신라 민정문서. 토지는 논, 밭, 연수유전답, 촌주위답, 관모전답. 이게 뭐냐면 촌주위답이죠. 촌주에게 지급한 땅입니다. 그러면 촌주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라는 거죠. 요것도 이제 체크해 두시고. 자, 그 쭉 내려가세요. 아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아래에서 세 번째. 기록된 4개 촌은 호구 43개, 총인군 노비 25명 포함해서 뭐 이렇게 돼 있고 소, 말, 뽕나무까지 다 기록돼 있다. 왜요? 세금 내라라는 거지. 국가에서. 그죠? 자, 양가로 3번이 통일신라의 경제활동을 한번 볼게요. 상업활동 동그라미 1번 있죠. 맨 끝에 보면 동시 외에 서시, 남시도 설치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시장, 이 서시라는 건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시라고 하는데 거꾸로 하면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장시가 이렇게 번성을 했다. 무역이 번성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아래 보시면 대외 무역이 나와 있는데 통일 이후 당과의 무역이 번성하면서 공무역, 사무역 뭐 다 필요 없고 당항성 그리고 울산항만 보세요. 자, 그래 여기에서 하나 그냥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자, 여기에 당항성이라고 체크가 돼 있으면 이거 언제요? 이거 신라입니다. 당항성과 함께 여기에 울산항. 조금만 화면에서 잘릴 것 같아요. 다시 그릴게요. 너무 옆으로 갔어. 욕심이 과했어요. 놀랬죠? 화면에서 잘렸는데. 자, 당항성 그리고 울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려를 엄청 하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요 윗동네는 발해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발해. 그래서 보통 가, 여기는 이제 나. 그러면 가나에 대해서 풀어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당항성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비교를 해볼까요? 병란도라고 나오면요. 병란도라고 나오면 이것은 고려다라는 거죠. 요거 하나만 체크해 두시면 돼요. 요것만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항성 말 그대로 뭐 그건 당에 항구가 있는 거잖아요. 당나라 가는데 항구가 있다. 맞죠? 그래서 당항성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당과 무역로입니다. 국제무역항. 그럼 여기는요 이슬람 상인이에요. 이슬람 상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아라비아 상인. 선생님 뭐가 맞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둘 다 맞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고려, 조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름만 틀린 거지 똑같다. 그래서 이슬람, 아라비아 상인. 요 이제 예전에 EBS에서 질문이 들어왔던 건데 똑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어요. 뭐 언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렇죠?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우리 한국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뭐 그 이슬람이 맞냐? 뭐 아라비안 이거 호송감이죠. 그러니까 안 나와 이런 거. 그러니까 자 출제위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조금 이따 발표해 드릴게요. 자, 통일신라 경제활동 마저 갈게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해외 기관이 있죠. 신라방, 신라소, 신라촌, 신라서, 신라관, 신라원. 그렇죠? 신라방, 신라촌 똑같은 신라인 마을. 그래서 코리아타운, 산둥반도와 양치강, 하류 이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신라소, 동사무소. 그렇죠? 그래서 신라인의 감독 관청 그리고 신라관, 여관. 그렇죠? 신라인의 여관 그리고 신라원,
뭐 대표적인 게 법화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신라의 그 신라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전, 요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발해 경제생활 한번 볼게요. 수치제도, 조세공물 여기에요. 다 똑같아. 그렇죠? 자, 양과를 2번에 산업인데 기후 조건의 한계로 이거 뭐예요? 예전에 부여 땅이잖아. 반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솔빈부의 말. 솔빈부라는 곳에서 특산품으로 말이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이 말이 완전 거덜나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다 수입해가. 그러니까 발해에서는 수출을 해가는데 말이 거덜나니까 번호표를 뽑아요. 1, 2, 3, 4. 야, 101번 너는 안 되겠다. 여기에서 이제 다 끝났어. 그럼 말 더 생산해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더 기다려야 돼. 101번은 다음 연도에 1번. 이렇게 해서 진짜로 이렇게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 그 정도로 이제 말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말. 그리고 모피. 예전에 부여에서도 뭐 있었죠? 말주홍, 모피. 그렇죠? 거기에서 끝내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됐어요. 양과로 3번에 이제 무역인데 발해관을 설치합니다. 당과의 무역에서. 발해관을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고 당나라에서 설치해 준 거예요. 교관선 왕래 그리고 수출 모피 인삼 불상 자기예요. 그래서 수출을 모피 인삼 불상 자기 자기 이렇게 외우세요. 불상 자기 특이하죠. 그렇죠? 모피 인삼 불상 자기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단어처럼 외우시고. 자, 기타에서 보시면 이게 신라하고 교류를 했던 사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 신라 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죠? 상경에서 남경에서 신라로 갔던 길, 신라길.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해놓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제가 또 매직을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수출품 있죠. 수출 가잖아, 그렇죠? 금, 은, 그리고 세공품 항상 수출을 했어요. 그리고 수입, 비단, 서적.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예요. 여기도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신라와 당나라, 그렇죠? 고려, 송나라, 원나라. 그리고 조선, 명나라, 청나라. 똑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그래서 수출품, 수입품. 그래서 수출품, 수입품은요. 시험 문제 이렇게 수출품 뭐냐, 수입품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선택지에 나와요. 선택지에 1, 2, 3, 4, 5 이렇게 해서 요게 수출을 요걸 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다 끝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제 뭐 교역에 대해서 제가 뭐 일일이 설명을 해준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다 끝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깔끔하잖아요. 자, 페이지 쭉 넘어가서 우리가 사회편으로 갈게요. 88쪽에 고대의 사회편이다. 88쪽 고대의 사회. 자, 이제 경제편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사회편 들어갑시다. 사회편. 자, 사회편은 아주 옛날로 또 돌아가야지요. 사회편 딱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연맹국가 시대가 있지요. 연맹국가 단계에서 자,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신분이 이제 신분구조라고 하는데 계급이 어떻게 발생을 했느냐? 가 혹은 대가가 있어요. 대가. 이들은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넘어가면서 중앙집권 국가 말 그대로 뭡니까 이게 중앙으로 모일집 권력이 모이는 그렇죠.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 고대 국가로 갔을 때 당연히 귀족으로 갑니다. 이들은 귀족으로 가는데 이때 당시에 농민이 호민이 있어요. 호민 부유할 호자를 쓰죠. 그래서 백성인데 좀 부유한 백성 하호가 있어요. 하호. 그리고 이제 노비가 있습니다. 이때 노비는 보통 이제 채무노비, 전쟁노비 뭐 이런 노비들이겠죠. 자, 그래서 호민 부유했지요. 그러니까 귀족으로 가요. 자, 이 하호 평민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특이한 놈이 있어요. 이거 백성이잖아요. 부유한데 일부는 또 평민으로 가고 일부는 귀족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호민은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만약에
단어를 내고 싶다, 어렵게 내고 싶다 그러면 하호를 내요. 하호는 뭐예요? 평민으로 갑니다. 하호하면 평민이구나. 농사지는 평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얘들은 이제 천민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신분이 형성되는 것, 이것이 귀족, 평민, 천민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의 세금은 누가 담당한다? 평민이 담당하고 천민은 안 낸다라는 거예요. 사람 아니니까요. 귀족은 특권층이니까 안 내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농민들이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자, 이제 됐어요. 2번에 삼국의 사회 모습 쭉 내려가서 삼국사회를 갑시다. 자,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있는데요. 자,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가 있죠.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워요. 고구려 하면 뭡니까? 씩씩하다라는 거죠. 씩씩한 기풍,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백제는요, 세련됐다라고 알고 있고요. 뭐 신라는 뭐 소박함, 뭐 이런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고구려하고 백제는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씩씩함, 씩씩함.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씩씩하다만 가지고 고구려네 그러면 안 돼요. 백제도 씩씩해요. 그도 그럴 것이 부여에서 고구려를 넘어갔죠. 고구려에서 백제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죠. 단지 고구려하고 틀린 것은 좀 세련된 문화. 왜 그러죠? 일종의 우리가 3세기 고유왕 때 생각해 보세요. 관료 체제의 정비가 제일 빨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근엄하고 이런 모습들이 품위 있고 기품 있는 모습들이 백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부랴부랴 나왔잖아요. 그래서 소박하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삼국의 사회 모습 양과로 1번의 고구려의 사회 모습입니다. 특징, 씩씩한 사회 기풍. 이건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지배층, 왕족이 고씨예요. 게르브 고씨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왕성씨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고씨, 그리고 오부족의 성씨가 귀족이었다라는 거죠. 백제 같은 풍속 한번 볼게요. 다 공부했던 건데 기억, 혼인 풍속, 서옥제 있죠? 형사취수제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부경이라는 창고도 있었고, 자, 니은번에 엄격한 법률이 있었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뇌옥이 없다니까요. 감옥이 없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죽여버렸어요. 엄격한 법률, 반란, 반역한 자는 사형, 그리고 그 가족들은 뭘로? 노비로 삼아버리죠. 항복한 사람 사형. 자, 귀족회입니다. 제가회의죠. 가들이 모인 회의, 제가회의. 자, 그럼 백제로 한번 가볼까요? 백제입니다. 특징, 언어와 풍속, 의복 등 고구려와 매우 비슷하고, 그러니까 씩씩한 것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세련됐다라는 거죠. 이 양직공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양직공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무슨 시대? 한성시대, 웅진성시대, 사비성시대, 웅진성시대에 있었던 그림인데요. 중국 남조하고 친했다고 그랬어요. 백제는. 그렇죠? 그래서 남조에 특히나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냈을 때 이 양나라의 사신단이 쫙 서 있죠. 그 사신단을 지금으로 따지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림을 그린 거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옆에다 글자를 써놨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냈는데 뭐 이렇다. 그래서 양직공도는 우리 거가 아니에요. 중국 겁니다. 양나라 거. 그렇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예전에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냐?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난징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사신단이 있고, 사신단이 있어요. 사신단이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외국의 사신단이 또 그려져 있는데, 진짜 사신단이라고 하면 좀 꾸며 입고 그래야 되는데 최대한 꾸민 거예요. 그래서 귀저귀 차고 꺼적대기 하나, 최대한 꾸몄다. 이렇게 그려놓고 쫙 글자 써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제 사신단이 딱 있는데 지금 보이는 날개에 있는 그림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쫙.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서역인. 그래서 아라비아상인 뭐 이슬람상 이렇게 돼가지고 딱 나오는데 얘들은 이제 그 얼굴 가린 그 복장 있죠? 그런 거 이렇게 뭐라 그러더라? 그 복장 이름이 그 복장 그런 거 그림 딱 그려지고 다 그려지죠. 사신단의 그림이 싹 다 그려 있고 설명이 써 있는 건데 이쪽 한 귀퉁이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책에다 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양직공도인데 이것이 언제 웅진성 시대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웅진성 시대 때 양직공도만 봐도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었다. 이걸 또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사신단에서 제일 세련됐어요. 비단옷 갖춰 입고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양직공도입니다. 동그라미 2번 지배층이에요. 왕족이 부여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여 부흥운동할 때 왕자풍이 있었죠. 부여풍입니다. 성씨가 부여예요. 부여씨가 왕족 성씨고요. 그리고 또 팔성의 귀족입니다. 사씨, 백씨, 헙씨, 목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8개의 성이 있는데 그것이 백제 귀족의 성씨예요. 자, 풍속 동그라미 3번 있죠. 기억번에 문화 보면요. 투호 뭐 항아리 같은 데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화살 같은 거 있죠. 투호, 바둑, 장기 등 씩씩한 상무적 기풍. 그거 봐요. 씩씩하다고. 그렇죠? 자, 니은번 반역 패전자 죽였죠? 절도자 귀향과 동시에 2배 배상을 시켰고 뇌물 횡령한 관리는 또 3배를 배상하고 무기징역. 그렇죠? 종신 금고형.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이제 귀족회의 정삼회의입니다. 정삼회의. 정삼회의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정치를 돌보는 바위. 백제 사람들은요, 이 투표함이 있고요. 귀족들이 회의에서 올라갑니다. 투표함에다 투표 딱 놓고 찬반하면 그 상좌평, 그렇죠? 백제 귀족의 수장이 올라가서 따보죠. 그래서 찬성이 맞네, 찬성. 이거 가결됐습니다. 땅땅땅. 이런 바위를 정삼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회의를 했다. 정삼회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또 백제 특징이에요. 자, 양가로 3번의 신라의 사회 모습. 동그라미 1번 특징이 있죠.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가장 늦었다라는 거죠. 아이고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지배층은 성골. 성스러운 뼈다구, 진짜 뼈다구. 그렇죠? 그리고 누구까지? 육두품까지. 자, 풍속을 보시면요. 골품제도, 화랑도 이렇게 했는데 골품제도하고 화랑도는 좀 이따 다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화백회의가 있었습니다.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 그래서 제가회의, 정삼회의, 화백회의가 있는데 이 화백회의는 이들하고 좀 틀려요. 뭐예요? 만장일치제입니다. 뭐 북한이죠. 자, 저 사람 사형 처하자. 손 들어보세요. 저는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건 사형 못 처하죠. 그러니까 손 안 들면 뭐야 이렇게 되겠죠. 왕따 되니까 다 들었구나 이렇게. 그렇죠?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화백회의예요. 무섭다라는 거지. 이 화백회의 같은 경우는요. 상대등 신라 귀족의 우두머리 상대등이 주관을 했습니다. 이것이 화백회의. 자, 신라의 골품제 및 화랑도가 있어요. 골품제. 자, 골품제 여기에서 할게요. 골품제. 태어나기를 골과 품, 태어나면서, 그렇죠? 혈연에 따라서 능력 필요 없어요. 그렇죠? 혈연에 따라서 능력은 필요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혈연에 따라서 골과 품으로 나누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요. 아주 그냥 신라를 못 살게 구는 제도죠. 골품제. 그래서 성골, 진골, 육두품. 그렇죠? 얘들에 따라서 이 차이가 나요.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신라의 신분제도입니다. 혈연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이 있었고요. 당연히 관등 상한선이 있어요. 바로 해드릴 거고 일상생활까지 규제를 하는데 방의 크기가 이제 24, 21자 그리고 18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보통 6자가 한 평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의 크기를 4평, 6자니까 3, 6, 18, 이거 3평. 이렇게 해서 이걸 넘을 수가 없는 거야. 방의 크기가 이렇게 제약이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보면요. 골품제 생활 규제 사료를 한번 볼까요? 사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는 방의 넓이와 길이가 15척을 넘지 못하고 느릅나무를 쓰지 못하고 우물청장을 만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집에 딱 보면요. 담의 높이가 틀려. 담이 엄청 높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성골 혹은 진골이겠지. 그렇죠? 담이 조금 낮아요. 그렇지만 높아. 그래서 집이 안 보여. 그러면 6두품 정도가 되겠죠. 이 집이 보이네. 그러면 5두품. 안 보이고 담이 없어야 되고 뭐 평민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하고 담 열고 이제 담장의 그 재질도 그 돌멩이로 쓰겠죠. 뭐 이 현무암이 화강암이 좋은 거죠. 화강암을 담에 쌓을 수 있다. 얘들은 쌓을 수 있죠. 근데 아래로 갈수록 못 쌓여요. 그러니까 담벼락에 돌의 재질까지 놓고 들어가서 우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물이 있다고 해도 신부를 또 나눠야 돼. 그래서 우물 뚜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나무도 몇 개, 몇 그루 심을 수 있고 못 심고 아주 그냥 그런 제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 났겠어요. 육도품 이하 사람들 특히나 육도품 귀족인데요. 귀족끼리도 이렇게 갈등이 있으니까 돌죠. 그러니까 이때 신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골품제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자, 신분의 특징에서 성골, 진골, 육두품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건 또 보고 넘어가야죠. 자, 우리가 1관등에서 17관등까지 가고 자, 진골이에요. 성골이 있었는데 성골은 이제 없어지니까 성골, 진골 똑같이 보고 그렇죠? 그래서 1관등부터 17관등까지 다 갈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계급은 누구죠? 육두품이죠. 육두품은 또 6등급 아찬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관직의 상한선이 있어요. 자기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5두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5두품, 10관등, 11관등, 10관등, 여기 5두품, 이렇게. 4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3두품 이하는 평민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없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자, 거기 그래프에서 보세요. 1등급 이벌찬까지죠. 이벌찬에서 17관등 조위까지 갈 수 있는 거 진골이에요.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6두품 볼까요? 6두품은 6관등 아찬까지밖에 못 올라가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자, 얘들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문이 좁겠죠. 근데 얘들은요, 여기는 넓어요, 아직. 올라가려면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TO, 자리가 많고요. 얘들은 TO가 없어.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요. 6등급 아찬도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취득하기 힘들다. 이른바 등란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이 육두품입니다. 그렇죠? 육두품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10관등 대남아까지 갔던 것이 뭡니까? 5두품이고 그리고 12관등 12관등 대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또 4두품인데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는 외우셔야 되냐면 6등급 아찬 그리고 10관등 대남아까지.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라고 해서 시험 문제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관등을 몰라도 풀 수는 있었는데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서 딱 보시면 신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자, 이 관등에 따라서 복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자색이에요. 여기는 비색. 그리고 여기는 청색. 요 사이. 그렇죠? 여기는 황색. 그래서 자비청황색을 입을 수가 있는데요. 자색은 아주 짙은 빨간색, 그리고 옅은 빨간색, 비색, 청색, 황색인데 보세요. 자, 육두품은요. 이 자색을 절대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두품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좁죠. 그러니까 이게 6등급 아찬까지 올라가려고 미친 듯이 공부를 해요. 밤낮 하지 않고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얘들하고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학자적 관료로 발전이 되는 것이 육두품이에요. 육두품이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갔는데 자색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엄청 열받죠. 진골은요. 대충 해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진골하고 육두품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를 때쯤 자, 책으로 한번 볼게요. 자, 기억번 성골 전통 왕족 출신 그렇죠? 그리고 니은번 진골 무결항 이후의 왕족 그렇죠? 자, 디귿번 육두품 출신 대족장 출신 등란 그리고 행정, 학문, 종교 분야에서 활약을 했고 6등분 아찬까지만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 육두품이 짜증나는 게 뭐냐면 자, 육두품은요. 뭐를 못하냐면 장관, 지방의 장관은 못해요. 자, 보세요. 중앙장관은 누가 할까요? 얘들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지방장관은요? 얘들도 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왜? 지방장관, 모든 중앙지방장관들은 6등품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6등품 초과 신분이기 때문에 1관등에서 5관등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등품들은 자기들은 대생이 장관 할 수가 없는 신분이었던 거죠. 얼마나 열받아. 그렇죠?
자, 6등급 아창까지만 승진이 가능하고요. 5도품이야 소족장. 그래서 5도품은 10등급 대남아. 그리고 4도품은 대사. 그렇죠? 3도품 이하는 평민아. 이러다 보니까 화딱지가 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대위 제도라는 제도를 하나 넣는데요. 이건 뭐냐면 대신하는 거예요. 자, 어린 나이에 아찬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뭐 인생 포기하나? 뭐 그렇게 돼 버리죠. 그러니까 불만이 굉장히 쌓이니까 요 위에 하나의 신분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 사중하찬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육관등이에요. 육관등인데 하나를 더 올려가지고 육관등 이상 신분, 5관등은 아닌 신분 이렇게 이상한 걸 만들어놨으니 그것이 대위제도죠. 중위제도. 제가 왜 대위제도로 있을까요? 중위제도인데 이거랑 헷갈렸나 봐 지금. 군대 가면요. 소위 있죠. 소위가 있고 하사, 원사. 그렇죠? 여성분들이 알라나 모르겠는데 이 하사관을 들어가게 되면요. 부사관이라고 하죠. 하사, 중사, 상사 그러면 원사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못 올라가 그 위에. 그래 이제 이 다이아 그렇죠?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가는데 이건 못 올라가고 그래서 노란색 다이아를 하나 주거든요. 이것을 준이라고 해. 준이. 그래서 이런 제도가 지금도 군대에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위 제도인데 대위라고. 이게 이제 중위 제도예요. 이런 게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제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특진 제도로 제6등급 아차는 4중아창, 그리고 10등급은 9중 대남아, 그리고 11등급은 7중 남아까지 승진이 가능했다라는 것. 자, 이런 중위 제도가 있었고 이 중위 제도는요. 최근 들어서 그냥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된다. 고급 같은 경우는 중급은 출제 안 돼요. 근데 고급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중위 제도가 딱 나왔을 때 중위 제도 뭐냐? 라고 하면 저처럼 이제 대위 제도라고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대위를 왜 써가지고 제가 자, 이 중위 제도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이 그림 같은 걸 제시해주고 신문지에 제시해주고 선택지에 나올 때 중위제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사중하찬 이런 얘기는 안 나왔어. 그런데 중위제도는 나왔으니까요. 이 표현을 또 조심해 놓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화랑도를 한번 봐봅시다. 화랑도 이걸 좀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 이 화랑도는 또 신라의 특이한 제도죠. 그래서 육석이 진흥왕이 또 공인을 했죠. 그래서 이 화랑도는요, 청소년 단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무리지어서 학문과 그리고 기술을 연마하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화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귀족의 자제 중에서 한 명을 뽑아요. 그리고 이 한 명의 화랑을 필두로 해서 여러 명의 낭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낭도는 귀족의 자식 중에 화랑이 되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평민은 뭐 평민의 자식 할 필요가 없죠. 평민도 다 귀족 아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무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 따서 화랑도, 무리 도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화랑도라고 하는데 이들은 명산대천이 뭐예요? 이름난 산과 큰 하천, 강 이런 데를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제도 올리고 그리고 무예도 연마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데 보세요. 지금 누구랑 같이 살죠? 평민하고 귀족하고 어울려 살아요. 이것은 지금 이 골품제는요 엄청나게 갈등을 조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엄청난 갈등 여차하면 얘들이 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죠. 수가 얘들이 훨씬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도 이 갈등을 무마해서 이 사회가 유지가 됐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제도 때문이에요.
자, 귀족의 자식이 화랑입니다. 그렇죠? 이 화랑들이 평민이 이제 그 운동하거나 무예를 연마다 다쳐. 그러면 아이고 야 다쳤어? 내가 치료해줄게. 그럼 치료해주고 안 일어서셔도 되는데 귀족이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이제 먹고 자고 입고 싸고 놀고 즐기고 하다 보니까 친분이 두터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계층과 계층 간에 어느 정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신라의 화랑도라는 제도지요. 자, 기원 원시사회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이 되고요. 이 화랑과 낭도로 구성이 되고 계층 간의 대립의 갈등을 조절하고 완화시키는 제도였어요. 자, 이 화랑도의 기원은 오른쪽에 날개가 있는데요. 날개 한번 보시면 신라의 여 단장인 두 미녀 원화와 그 미녀 원화라고 하는데 남모와 준정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준정. 그래서 시기 질투해서 준정이 남모를 또 너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이거 지금 제정신이라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질투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남성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남성이 되는데 이 남성은요. 화랑도가 이게 무리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쪽 화랑, 이쪽 화랑 이렇게 있잖아요. 이 화랑들의 우두머리가 있었으니 그것을 국선이라고 합니다. 국선. 그렇죠? 그리고 이 최치원의 기록에 보면 낙랑비서 이런 데에 보면 화랑도를 가지고 풍월도라고도 불렀어요. 풍월도, 풍류도 풍어를 읊는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즐기고 막 이런저런 자연을 또 즐기고 그랬다.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랑도의 다른 이름은 또 풍월도, 풍류도라고도 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또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는데요. 화랑도는 누구들의 단체예요? 청년들의 단체죠. 신라 청년들이 무리지어서 뭐도 해요? 술도 마시고 놀잖아요. 그러면 사고를 치게 되잖아.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도 이거 짜증나네. 그러면 술이나 마시잖아요. 술 마시면 사고 치죠. 혈기왕성하신 분들이 또 많으셔가지고 사고 치면 안 돼요. 사고 치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나이 먹고 모르시겠죠.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술 마시면 빨리 집에 들어가서 주무셔야지 돌아다니면 안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때도 그 사고를 엄청 많이 친단 말이에요. 이 무리가 흔들리겠어. 그러니까 또 귀족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원광법사가 화랑도의 지침서를 만듭니다. 지침서. 이것은 지키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원광의 세소고개예요. 자, 책에 한번 볼까요?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게요. 진흥왕 때 조직이 확대되고요. 진평왕 때 화랑도의 규율을 제시하니 원광의 세소고개입니다. 그래서 원광의 세소고개는 그 삼국사기에 제가 사료에 담아놨죠. 그래서 사군이충. 그래서 군신은 충으로서 섬겨라. 그렇죠? 사친이효. 부모님은 효로서 섬기고요. 교위신. 친구들끼리는 믿음으로 친분을 다지고. 그리고 이제 임전무태. 전쟁에 나가면 후퇴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리고 살생유택. 생명을 죽일 때는 가려서 죽여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세속 5개입니다. 화랑도의 지침서인데 이 충, 효, 예, 시, 신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뭐예요? 유기적인 색채가 나타나고 있고요. 임전무태 무예숭상이지요. 무예숭상 도교적인 색채가 나타나고 있고 살생유택은 불교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유교, 불교, 도교의 성격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세소고개다. 한 페이지 또 넘어가나요? 남북국 시대의 사회입니다. 통일신라의 사회 변화 양괄 2번을 좀 볼게요. 신라 중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굴품의 변화인데 육두품은 국왕을 보호자하고 있었어요. 제 정치편에서 신라 중대 무열왕 할 때 그 시중 왕과 시중 집사부 시중 그리고 육두품을 지었어요. 이 육두품이 신라 중대는 왕을 보호자했던 기구인데 신라 말로 가면 육두품이 어떻게 되죠? 반신라 세력으로서 신라를 부정하게 되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귀족생활 금입택, 금을 입힌 택지예요. 주택. 그러면 집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지웠네? 굴품지에. 그렇죠? 담벼락을 그냥 이렇게 높게, 그러니까 저 멀리서 보면 번쩍번쩍한 거예요. 뭐처럼
금으로 만든 집처럼 번쩍번쩍하니까 야 이걸 가지고 금입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금으로 만들 수는 없죠. 자고 있나면 담벼락이 없어지겠지. 금으로 만든. 자, 그렇죠. 자, 양괄호 3번의 신라 말의 사회 모습입니다. 동그라미 1번 사회 모습. 지방 세력이 성장하고요. 동그라미 2번 맨 끝에 보면 원종과 애노의 나온 무조건 기억하고 원종과 애노의 나온이 나오면 뭐예요? 신라 말로 푸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2번에 발해 사회 구조입니다. 양괄호 3번의 지식인 당의 빈곤가에 응시를 했고요. 양괄호 4번의 사회 풍습. 고구려나 말가을 사회의 전통적인 생활 풍습은 유지했다. 자, 신라와 발해의 관계를 한번 잠깐 봐보자라는 거예요. 대립 관계가 있었고요. 신라와 발해는. 그리고 친선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 양괄호 2번에 보면 친선 관계는 뭘 보면 알 수 있죠? 신라, 도. 그렇죠? 그러면 그 양괄호 1번의 대립 관계를 잠깐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쟁장 사건인데요. 발해 왕자 대봉해가 당의 사신으로 파견됐는데 신라도 사신을 파견한 거예요. 그 당 황제 측근에 내가 더 가까이 있을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싸운 건데 이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막 쪼잔하고 추접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국제사회 질서, 당신은 중국을 필두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국제사회의 지위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최측근에 가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2번의 등재서열 사건인데 신라 최현희가 발해 오광참보다 빈곤가 순위가 높으니까 이때 오광창의 아버지 오소도 발해 오소도가 이 순위 좀 바꿔줘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94쪽으로 갑시다. 문화편으로 들어갈게요. 문화편. 고대의 문화. 고대의 문화에서 조금만 하고 우리가 쉽시다. 왜냐면 문화편이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94쪽. 학문과 사상 종교인데요. 역사 편찬과 유학의 보급. 양괄호 2번의 역사 편찬, 역사. 동그라미 1번의 삼국시대에 고구려도 역사서를 편찬했어요. 신지모건. 그리고 백제 근초고왕이 고흥을 시켜서 서기를 편찬했고, 그리고 신라는 진흥왕이 거칠부를 시켜서 그 국사를 편찬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백제 서기 정도, 박사 고흥을 시켜서 서기를 편찬했다. 이거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의 통일신라, 김대문의 화랑세기, 고승전, 한잔기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삼국시대 역사서는 신지복원, 서기, 국사가 있었는데 현존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현존한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뭐지요? 고구려 시대 때 김부식의 삼국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역사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양괄호 3번의 유학입니다. 유학. 자, 유학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시켰느냐라는 거죠. 자, 일단 고구려 같은 경우는 태학을 설립을 하지요. 태학. 그래서 태학은 누굽니까? 율령 불교 태학 소수리만. 그렇죠? 그래서 태학 중앙의 귀족의 자식들을 공부를 시켰고, 지방에 경당을 만들었으니 이것은 장수왕 때 지방의 대학교를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평민의 자식도 가르쳤고요. 그래서 여기는 한학뿐만 아니고 무예도 가르쳤다. 이런 것들. 그래서 태학과 경당이 있었으니 이것이 고구려의 학교였구나. 그렇죠? 그리고 백제에는요. 사택지적 비문. 요런 것에 내용을 보면 유학 교육을 했었구나.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구급 관리였는데 이 양반이 그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면서 은퇴하고 나니까 세월이 무상한 거예요. 내가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지금 뭐 나이 먹고 별 볼 일 없구나. 자연과 법사하면서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불교에 귀의합니다.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이제 사택지적 비문인데 이 문체 자체가 화려한 유학 교육을 받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신라에는 임신서기석이 있는데요. 임신년에 화랑들의 맹세예요. 화랑 2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 유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 그래, 나도 더 열심히 할 거야. 라는 맹세가 쓰여져 있는 비석이에요. 이게
임신 서기석, 임신년의 화랑들의 맹세다라는 거. 자, 그러면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는요. 신문왕 때 대학교를 만드니 그것이 국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문왕 때 국학을 만들고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신문왕. 이 신문 너무 많이 봤다라는. 또 그렇게 또 기억하시면 안 돼. 그렇죠? 자, 태학은 또 경덕왕인데 경덕왕이요. 국학을 발전시켜서 이름을 바꿔야 태학이라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국학이라고 해공왕 때 바꿉니다. 해공왕.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뭐 요것만 기억하잖아요. 요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태학은 딱 한 번인가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 안 두셔도 되고요. 또 요거랑 또 헷갈리잖아. 고구려 태학. 그렇죠? 그래서 국학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런데 통일신라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하나 더 독서삼품과라는 것을 공부해야 돼요. 독서삼품과는요. 통일신라 원성왕 때 시행을 하려고 했었던 제도입니다. 자, 신라의 대학교가 뭐죠? 국학입니다. 그렇죠? 국학이 있는데 국학의 이제 대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나오는데 졸업생들의 그 졸업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석차로 상, 중, 하로 구분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상, 중, 하. 공부 잘했네. 상품 몇 급, 몇 등급 관리로 임명하자. 이거 어떠냐라는 제도가 독서삼품과인데 뭐에 상충되죠? 딱 봐도 이건 뭐예요? 능력 위주잖아요. 지금 신라 사회는 뭡니까? 혈연이에요. 혈연. 그래서 태어나기, 태생이 중요하지 이거 중요하지 않은데 이걸 해요. 다시 얘기해서 골품제에 상충되죠. 그러다 보니까 징벌귀족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신분제를 흔들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제도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시행 자체가 안 됐던 제도인데 시험은 그래서 잘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시행했으면 그래도 몇백 년은 앞으로 역사가 흘러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발해대학교는 뭐가 있었죠? 추자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추자감이 발해 대학교였다라는 거.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책에서 양가로 3번에 유학,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 유학의 보급이 나와요. 자, 통일신라 강수는 외교 문서에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답서린기서라고 하는데 이 서린기가 당나라 장수예요. 예전에 이제 기벌포 전투 있죠. 기벌포 하면 매기통신이니까 통일신라 나당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서린기가 그 당나라 장수인데 당나라 장수 서린기에게 답을 하는 외교 문서예요. 그래서 약 올리는 거죠. 니들 그러다가 이제 혼나. 그러니까 집에 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문서 자체가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서 강수. 자, 설총은 육두품인데요. 일단 성을총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원효의 아들이죠. 그래서 원효가 스님인데 스님이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효가 이제 나중에 환속합니다. 그러니까 속세로 다시 들어오는데 그때 승복을 벗고 그때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들 낳은 게 설총이다. 그래서 설총은 이두는 한자를 우리말의 순서대로 쓴 거예요. 우리 글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의 글자로 한자를 빌려 쓴 건데 이것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화왕계를 저술해서요. 또 신문왕에게 또 바쳤다라는 것. 이것도 이제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육두품 지식인 김은경과 최치원은 기억하세요. 최치원 경필경, 토황소경문. 토황소경문은 뭐냐면 당나라의 그 황소가 난을 일으켜요. 황소가 이 소가 아니고요. 사람 이름인데 황소를 토벌할 수 있는 방책 뭐 이런 것을 이제 적어가지고 이제 한 것. 그래서 토황소경문인데 최치원 같은 경우는 개원필경이 이제 자신이 저술한 시문집입니다. 그래서 최치원하면 개원필경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맨 그때 최치원이 또 시무십조를 왕에게 건의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라말 진성여왕에게 건의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썩어 빠졌다. 이 부패한 정치 권력을 제어를 할 필요가 있으니 10가지의 조목을 아래요 해가지고 진성여왕에게 바쳐요. 그랬더니 이 내용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본위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벌귀족이 네 지금 정신 나갔지? 그러면서 반대를 하게 되고 결국에 시행되지 못했던 것이 시무십조.
그래서 최치원에 대해서는 계엄 필경, 토항소경문 그리고 시무십조 정도는 기억하자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안 되겠어요. 여기에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양을 했어요. 조금 쉬었다가 문화편 들어갈 건데요. 문화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푹 쉬셨다가 문화편 들어가겠습니다.